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9살 딸 하나를 키우고 사는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요즘 결혼을 보통 늦게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좀 일찍 한 편이었죠. 20대 중반의 저는 제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꽤나 어렸고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무렵 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느냐고 오랜만에 다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저도 오라고요. 학교 다닐 때 같은 과 선후배들끼리 잘 지냈었거든요. 그 뒤로 졸업하고 저도 취업하고 제 생활하느라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였죠. 반가워서 저도 가겠다고 했는데 진영이가 카페를 열었다며 거기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진영 선배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만 진영 선배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 선배가 카페를 창업했다고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선배들을 본다 생각하니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같이 연락을 받은 친구와 함께 진영 선배의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규모가 정말 큰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이 통째로 진영 선배의 카페였죠. 솔직히 건물의 위치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외곽 지역이었고 주변에도 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페는 굉장히 넓었고 진영 선배가 큰맘 먹고 하신 건지 안에 인테리어도 엄청 비싸 보이는 자재를 많이 썼더라고요. 도착했을 땐 선배들도 먼저 와 있었고 반가워서 인사를 주고받았죠. 멀리 사는 것도 아니구만. 선배들이 연락하면 통 연락도 먼저 안 하지. 후배라는 것들이. 죄송해요. 저희도 취업하고 사는 게 바빠서. 장난이야. 다들 그렇지 뭐. 우리끼리도 자주 연락 안 해. 진영이가 카페 차렸다고 해서 그 김에 다 같이 모인 거야. 진영 오빠는 언제 이렇게 큰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대. 그렇구나. 그렇게 대화 중인데 진영 선배가 오더라고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민정이 왔구나. 반갑다, 야. 카페가 너무 멋져요. 그래? 고맙다. 너네 커피 뭐 마실래? 내가 해올게. 그렇게 진영 선배가 커피를 내리러 간 사이 저와 친구는 카페를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죠. 와, 근데 카페가 넓어가지고 월세도 꽤 비싸겠어요. 건물 1층을 통으로 다 쓰시네요?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진영이 어머니 건물이거든. 어머, 그래요? 그래. 너 몰랐지? 진영이 어머니가 이 건물도 있고 우리 학교 앞에 중국집 있는 3층짜리 건물 그것도 진영이 어머니 거잖아. 완전 알짜배기라니까. 우와, 몰랐는데 진영 선배네 부자네요. 그렇지. 왜? 부자라고 하니까 진영이한테 갑자기 관심이 생겨? 무슨 소리예요? 아, 왜? 진영이는 너 예전부터 좀 좋아했었는데. 네? 왜 자꾸 장난치세요? 아니, 진짜로. 실은 진영이가 너한테도 계속 연락해보라고 해서 내가 이번에 전화한 것도 있어. 너네 다리 좀 놔주려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진영 선배가 저를 좋아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배가 장난을 치는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진영 선배가 커피를 해오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라떼아트가 너무 예뻐요. 언제 이렇게 배우셨어요? 카페 차리려고 학원 다니고 그랬지. 그렇구나. 근데 막상 마셔보니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너무 묽기도 했고 텁텁한 것이 커피 자체는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잔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날 오랜만에 만난 선배들과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영 선배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퇴근은 언제 하느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 카페 한 번 더 놀러와라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전화를 자주 했죠. 저도 처음에는 친한 선배니까 웃으며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영 선배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연락을 일부러 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귀찮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영 선배는 그럼에도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회사도 못 가고 집에서 끙끙대던 때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안 살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혼자 사는데 아프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몸살인지 독감인지 심하게 와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오한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껴덮어도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진영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배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어디가 아프냐, 왜 그러느냐 하더군요. 저는 몸살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영 선배는 집이 어디냐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남자친구도 아닌 선배한테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줬겠지만 그날은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도 안 돼서 진영 선배가 헐레벌떡 왔고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독감이었어요.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진영 선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주사 맞고 약도 받아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집 앞에서 죽도 사와서 데워주더라고요. 혼자서 자취하면서 살아서 아파도 혼자서 다 감내해야 했는데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선배, 가게 가봐야 되지 않아요? 아, 괜찮아. 어차피 이 시간엔 손님도 없어. 그래도 그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괜찮다니까. 너는 걱정 말고 죽 먹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보세요. 아니야. 나한테 가게가 중요하겠니? 네가 더 중요하지.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일을 계기로 진영 선배에 대한 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진영 선배의 연락이 귀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이 된 진영 선배의 카페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갈 때마다 참 손님이 없는 겁니다. 카페가 작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 널찍한 데가 텅텅 비어있으니 더 썰렁했죠. 저는 손님 없는 거 볼 때마다 좀 그랬는데 정작 사장인 남친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월세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찾아뵈니까 남친 쪽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겁니다. 남친 쪽 가족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님, 형, 누나, 그리고 남친 이렇게 4명이었어요. 남친네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상가 건물 2채에 원룸 건물 하나까지 들고 있으셨거든요. 형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누나는 결혼하고 남편 따라 다른 지역에 산다고 했습니다. 제 남친이 막내고요. 남친네 집은 꽤나 부유한 편인데 그에 반해 저희 집은 몹시 평범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직 후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저한테는 10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부동산 관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친네 집에 비해 저희 집은 평범한 수준이다 보니 남친 어머님 성에 안 찼던 겁니다. 게다가 저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보니 더더욱 어머님은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죠. 어머님 주변에는 부잣집 딸도 많고 직업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평범한 집에 평범한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싫어하신다는데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친이 당연히 좋았지만 환영받지 못한 결혼은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저랑 못 헤어진다고 자기 엄마를 설득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고 남친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엄마도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너무 잘 된 거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무기 삼아 결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이가 생겼다 보니 결혼도 꼭 하고 싶고 잘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님도 임신 소식을 듣고는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준비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건물주 시댁이 있는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팔자 폈다고 그러는데요. 막상 저는 결혼 후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여전히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애초부터 반대했던 결혼이니 환영해 주실 거라고 기대 안 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저에게 너무 쌀쌀 맞아서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카페를 운영했는데 손님은 계속 없었고 당연히 수익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생활비를 어머님께 받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 보니 결혼하고 5개월 뒤 바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아이한테 필요한 거나 돈 쓸 일이 많았는데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받았어야 했고 그게 너무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생활비를 보내주실 때마다 눈총을 주셨고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도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계부도 검사를 하셨죠. 사정 모르는 남들은 저더러 부잣집 시집 갔다고 팔자 폈다는데 매달 타이트한 생활비로 겨우 살고 그 생활비 쓰는 것마저 일일이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썼니? 이건 전에 안 샀니? 이런 건 어디에서 사야지 싸다. 돈 있다고 함부로 쓸 생각하면 금방 거덜난다 등등 제 옷 하나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쓰는 건 제 개인 카드를 쓰는 일이 많았어요. 그 돈은 결혼 전에 따로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건 야금야금 그 비상금을 까먹으며 생활했던 거죠. 저는 남편도 답답했습니다. 카페가 저 정도로 안 되고 수익이 안 되면 그냥 접는 게 맞는 건데 남편 입장에선 불편할 게 없으니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엄마 건물이라서 월세도 안 낼 거고 또 본인도 직업은 있어야 되는데 취업은 할 자신 없고 또 큰 카페 사장이라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니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막상 결혼하고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니 정말 개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카페를 차린 것도 카페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커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은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어머님이 카페 차려준다고 바리스타 학원 가서 배우라고 하신 거고 남편도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남편은 커피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고 공부할 생각도 없었어요. 커피 맛이 없어서 손님이 없는 거면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원두 테스트도 해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특색 있는 디저트라도 개발하던가요. 하지만 모든 디저트는 다 납품을 받아서 대충 팔았고 커피도 그냥 본인이 배웠던 거 아는 선에서만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카페 위치도 별로인데 커피 맛까지 없으니 손님이 없는 것도 당연하죠. 게다가 인테리어도 돈은 엄청 많이 발랐는데 기본적으로 남편이 센스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 비싸 보이기만 하지 예쁘지는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트렌디한 분위기도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애매한 그런 매장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나름 여러 가지 첨언을 했어요. 커피 맛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디저트 카페로 특색을 내세우게 파티셰를 고용해보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모든 걸 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냥 이대로 할래. 솔직히 카페 잘 안 돼도 돼. 왜? 어차피 내 목적은 카페가 아니라 엄마 건물이거든. 나는 엄마한테 건물 받고 그걸로 세나 받고 싶어. 카페야 그냥 따로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고. 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근데 아주버님도 있고 형님도 있잖아.
근데 자기한테 그 건물을 주시겠어?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효도하는 사람한테 유산 줄 거라고, 아니면 국물도 없다고 누누이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남편은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처럼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어요. 그 희생양은 결국 제가 되었죠. 아주머님과 형님은 바빠서 어머님을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남편은 휴일마다 저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여야 된다며 엄마도 자주 찾아오고 살갑게 구는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에 시댁에 가는 건 늘 스트레스였어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싸늘한 눈총과 더불어 잔소리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음식이라도 할라치면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입을 대고 뭐라고 하셨으니까요.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끓이지 마라, 간 좀 심심하게 해라, 음식 좀 정갈하게 내라, 그런 것도 안 배웠느냐. 정말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딱지가 내려앉는다는 느낌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전혀 되지도 않았고 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엄마 비위 맞추는 것밖에 할 줄 몰랐죠. 능력 없어서 어머님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남편과 잔소리 심하고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어머님 옆에서 늘 마음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나도 내 일을 하겠다 결심했죠. 그렇게 아이가 3돌이 넘었을 무렵 저도 다시 취업을 하겠다, 일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반대하시더라고요. 애 놔두고 왜 밖으로 돌려고 하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취업하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말리시는 거냐고 했는데 남편도 엄마 말 들어. 괜히 엄마 눈밖에 나지 말자. 어머님 눈총 받으면서 생활비 쓰기 싫다고 내가 나가서 일한다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든가. 카페가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와? 그럼 그거 그만하고 다른 거 해.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이대로 살자. 엄마가 따박따박 생활비 주잖아. 남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눈치 보면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쓰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어쨌든 안 돼. 엄마가 안 된다잖아. 그럼 나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이 이제 와서 뭘 하겠냐? 4년 가까이 일을 안 했는데. 당신 같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냐고.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찾아보겠다고. 제발 엄마 뜻 거스르지 말자.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엄마 건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우리 엄마 냉정한 분이야. 자식이라고 해도 잘 보여야 유산이라도 주시는 분이라고. 그 유산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죽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하여튼 나는 엄마가 안 된다는 건 안 해. 애초에 엄마가 반대하는 너랑 결혼했을 때도 내가 얼마나 큰 결심하면서 너랑 결혼한 줄 아냐?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엄마 설득했다고. 그 소리를 지금 왜 해? 내가 오빠대로 제발 나랑 결혼해달라고, 어머님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랬어? 결혼하자고 매달린 건 오빠야. 그리고 오빠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설득을 했어? 그냥 우리 수빈이 생긴 걸로 어머님이 허락해서 결혼한 것 뿐이잖아. 나 엄마 말에 절대 반기 안 들어. 엄마가 반대하는 너랑 결혼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대단한 결심을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걸로 오빠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돼? 내 말은 이제라도 엄마 기분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도 회방 놓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나 건물 못 받는다고. 하면서 짜증을 벌컥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본인 능력은 전혀 없고 그저 엄마 건물 타령, 정말 못나 보이고 싫더라고요. 게다가 그 효도 타령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한테 떠넘기면서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 어머님이 격렬한 반대 끝에 취업을 알아보는 건 못했습니다. 다만 집에서 틈틈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빠의 추천으로요. 이대로 경력 단절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는 육아와 집안 살림 도중 틈틈이 준비했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동영상 강의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반 만에 턱걸이긴 하지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참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일을 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여전히 제가 일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자격증을 따놓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꽤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맘때 남편은 한창 골프에 빠져서 카페에는 알바 한 명을 구해놓고 본인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 아르바이트생 이름은 소연 씨였어요. 그런데 소연 씨가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골프에 빠져서 하루 종일 골프 연습장에 가 있는 남편 대신에 제가 틈틈이 가서 매장 관리도 하고 일도 돕고 했었는데요. 소연 씨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야부지고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커피도 남편보다 훨씬 맛있게 내렸는데 원래 커피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했었대요. 그맘때 커피 맛이 확 좋아졌는데 소연 씨의 추천으로 원두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카페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커피 맛은 더 나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더군요. 게다가 손님에게 싹싹하고 빠릿빠릿했습니다. 남편은 손님도 별로 없는데 커피 몇 잔 내리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요. 소연 씨는 손도 엄청 빨랐어요. 그 덕분인지 남편이 혼자 운영할 때보단 훨씬 손님도 많아지고 평판도 좋아졌죠. 남편은 별 생각 없어 보였지만 제 입장에선 소연 씨가 너무 기특하고 복덩이 같은 겁니다. 게다가 그냥 인간적으로도 정이 가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가면 손님 없을 때 대화도 종종 하고 친하게 잘 지냈어요. 소연 씨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 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매장 관리를 도우러 잠깐 들렀는데 소연 씨가 카운터에 서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소연 씨, 사모님, 어디 몸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네. 아니에요. 소연 씨는 다시 씩씩하게 일은 했지만 왠지 모를 얼굴에 깊은 그늘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니 하는 말이 실은 아빠가 이틀 전에 배달일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셨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요? 네. 근데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빠가 보험을 다 해지하셨거든요. 근데 허리 쪽을 다치셔서 사진도 찍어봐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별로 없어서 아빠가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렇게 버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소연 씨네 아버지는 퇴사 후 치킨집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빚만 떠안고 장사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긴 빚 때문에 사정이 몹시 안 좋아졌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소연 씨도 휴학하고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소연 씨는 가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 물었고 저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말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그 사실을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도와주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거 다 뻥이야. 뭐가 뻥이야?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 거짓말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소연 씨 그럴 사람 아니야. 아휴 순진해. 그럴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냐? 그럼 소연 씨가 돈 달라고 해서 그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간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게에서 8개월 넘게 일하면서 얼마나 근면성실했어. 지각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아 어쨌든 안 돼. 싫어. 왜? 아 내가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알바 사정까지 일일이 봐줘야 돼? 그냥 알바일 뿐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걔네 아빠가 아프던지 말던지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저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요. 본인 대신해서 카페 운영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며 일해주고 있는 소중한 직원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데 말이죠.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어머님한테 말해서 가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슨 날파리라도 쫓듯이 싫다고 하더군요. 능력 없는 것보다 인정머리 없는 그 모습에 저는 더 실망하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에 현타도 왔습니다. 수중에 돈 몇백이 없어서 그걸 어머님에게 부탁해야 되고 남편에게 부탁해야 되는 제 처지가요. 제가 만약 여윳돈이 있었다면 흔쾌히 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저는 제 앞으로 여윳돈 몇백만 원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비참하고 울적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저희 오빠에게 얘기해서 몇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에게 그 돈을 건넸어요. 어머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가부를 미리 해주신 건가요? 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예? 사모님이요?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아버님 모시고 병원부터 가봐요. 소연 씨는 놀란 얼굴로 봉투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꼭 갚을게요. 천천히요.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여유될 때 천천히 갚아요. 알바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에게 다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았다고 했어요.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돌려주었고 병원비로 쓴 돈은 반드시 다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소연 씨는 월급을 받으면 본인 일정 생활비를 빼고는 저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시댁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였죠. 평소에 건강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시고 삶의 의지가 몹시 강하신 분이기에 생각도 못했는데 간암 2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주버님과 형님, 남편도 몹시 충격이었죠. 어머님은 자기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기 감소 치료라는 것을 받은 후 간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공여를 받는 형식으로요.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희에게 전부 간이식 접합 검사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가족 중에는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본인 자식들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인 너한테까지 검사하라고 하느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라 했습니다. 간이식을 하고 나면 준 사람도 몸 상태가 절대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는데 한창 창창한 나이에 자식들 간까지 받아야겠느냐면서요. 저도 솔직히 제가 맞다고 쳐도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나 아빠면 저도 흔쾌히 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왜 저를 그토록 미워하시던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겠나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 며느리 사이에게 전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고 남편과 아주버님, 형님은 서로 나서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이 진짜 효심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어머님에게 제대로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죠. 나는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만에 하나 내가 적합하다고 나오면 그땐 더 껄끄러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며 그리고 이번 기회로 점수를 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수 안 따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검사만 제발 해보자고 매형하고 형수님도 한다고 했는데 저만 빠진다면 단단히 밉보일 거라고 하더군요. 가족 중에 저만 빠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결국 상황에 떠밀려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 많은 가족 중 저만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등 떠밀려서 했는데 저만 가등하다고 한 거예요. 기가 막혔죠. 하필이면 왜 싶기도 하고요. 가족 중 유일하게 저만 가능하다고 되니 어머님은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요. 제가 어머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동아줄처럼 느껴지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싫다고 했습니다. 등 떠밀어서 하자고 한 거지 솔직히 어머님께 간이식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미친 듯이 빌더라고요.
자기 좀 살려달래요. 제가 간이식 해준다고 하면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건물 당장 남편에게 증여해 주실 거랍니다. 게다가 저한테 외제차도 사주실 거라고 했대요. 그것뿐인가요? 생활비 눈치 보면서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답니다. 왜냐면 건물세를 남편이 받게 되는 거니까요. 남편은 이건 진짜 기회라고 제발 엄마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려주래요. 저는 제가 싫다는데도 강요하는 남편이 너무 징그럽고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간을 미천으로 어머님에게 건물 받을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건물을 줘도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한테 주는 건데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지만 제 입장은 곤란해졌습니다. 애초에 검사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하필 적합 판정을 받고 나니 가족들의 무언의 압박이 엄청났거든요. 어머님은 자꾸 저를 부르셔서 자기가 구박해서 미안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시더라고요. 민정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깐깐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나 너를 거의 딸로 생각한다. 가게 휴일마다 나 찾아와서 살갑게 대해주고 챙겨주는데 나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기특하고 예쁘겠니? 내가 꼭 간이식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그냥 네가 며느리로서 너무 고마웠어. 성격상 내가 표현을 못한 것뿐이야. 저기 민정아, 너 수빈이 데리고 다니려면 차 한 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외제차로 한 대 뽑아주마. 아니요, 어머님. 저 차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필요하지. 내가 원래도 한 대 사주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집 내 명의로 돼 있잖아. 그거 너한테 해주마.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어차피 진영이한테는 건물 물려주려고 했어. 나 간이식이고 뭐고 그런 것 때문 아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겠니? 그저 며느리인 너한테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 받아. 내가 해줄게. 네 명의로. 어머님, 저는 곤란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간이식 때문은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압박하시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평소에는 제가 문자 드려도 답장도 안 하시면서 그때는 집 받으라고 내가 해주고 싶다고 문자까지 막 보내시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나 형님까지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저는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만약 이식을 안 해주게 된다면 이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식을 안 해드려서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원망은 전부 저에게 쏟아질 게 뻔했고 또 어머님도 괘씸죄로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 원망과 압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싶더군요. 차라리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하고 나니 제 선택지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집 명의를 저에게 바꿔주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평생 잘한다더군요. 저는 결정은 내렸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왠지 착잡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연 씨가 가게 휴문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소연 씨, 저 사모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오늘요? 왜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사모님 사시는 동네로 갈 테니까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며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소연 씨는 몹시 굳은 얼굴로 있더군요. 소연 씨,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 오셨어요. 네,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사모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도 확신은 안 서는데요. 네. 저는 소연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곤란해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큰 도움까지 받았는데 모른 척 묵인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소연 씨는 망설이더니 폰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건 CCTV 화면을 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여기 이분이 사장님이시고 옆에는 저는 그 말에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면 남편 옆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사장님 내연녀요. 네? 아마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여자 같아요. 전에 대화 슬쩍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둘러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내연 관계가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줄창 골프 치러 다니더니 바람이 났구나. 그 내연녀를 가게까지 데리고 왔구나. 충격이었죠.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가게로 자주 왔어요? 저 있을 땐 한 3-4번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된 줄은 모르죠? 처음 가게로 데리고 왔을 때가 한 3개월 전쯤 된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말해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다른 집 가정일인데 내가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았어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게 사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저 사진들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죠? 네, 원하시면 영상도 보내드릴 순 있는데 그럼 영상도 부탁할게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럼요. 저기 나는 먼저 일어날게요. 네, 사모님. 저는 일어나다가 머리가 휘청해서 비틀거렸고 소연 씨도 놀라서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겨우 그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충격도 꽤나 컸어요. 무능력하고 마마보이인 건 그렇다 쳐도 저를 배신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을 돌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어요. 그런데 한 3바퀴쯤 돌았을 무렵 그래 이혼하자 결심이 확 서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어머님 눈치에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간을 내놓으라고 압박해서 결국 떠밀려서 간이식 하겠다고 한 것도 영 찝찝했죠. 무엇보다 무능력한데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을 참아줄 마음이 제 속에선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키지도 않았던 간이식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이혼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저희 오빠에게 말해서 공인중개사 취업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그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오빠 하는 일도 그쪽 관련이라서 제가 원하면 알아봐 줄 수 있다고요. 취업 자리는 있는데 어머님도 반대하고 남편도 반대해서 제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오빠에게 말해서 취업 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취업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님도 제가 취업을 하겠다고 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한 이상 어머님도 남편도 제 눈치만 봤었거든요. 다만 간이식 수술 잡히기 전에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 취업을 왜 하느냐는 소리는 하더라고요. 저는 저 알아서 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익히며 배워갈 무렵 어머님이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 가능한 날짜가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취업도 했고 그 사이에 야금야금 모든 정리도 천천히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에 갔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더군요. 어머님은 수술 전 상담해야 될 게 있으니 다음 주에 회사는 하루 쉬고 병원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병원이요? 왜요? 왜냐니 수술 전에 의사랑 면담도 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어머님, 저 간이식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제 말에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일그러지시더라고요. 남편도 화들짝 놀라고요. 너 뭐라고 했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못하겠다고요. 제 말에 어머님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시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간이식 해준다며! 근데 이제 와서 뭐? 누구 맘대로?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니? 당신 미쳤어?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이래?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치며 가방에서 사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직접 보세요. 제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머님 급하게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폈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6개월 넘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 직원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쥐꼬리만한 카페 수입은 다 그 여자한테 바쳤더라고요. 전에 남편이 저한테 친구 아버지 상담했다고 하루 자고 온댔는데 상은 개뿔, 저 여자랑 풀빌라 빌려서 놀러 갔던데요. 저는 이혼 준비를 조용히 하면서 그 여자의 연락처와 SNS 주소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SNS에는 남편과 놀러 갔던 사진, 받은 선물들을 엄청 올려댔더라고요. 저는 땡큐다 이년아 생각하며 그것도 다 증거로 모아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어머님도 남편도 넋이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 만나서 소장 작성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네 여보는 그 여자잖아. 그 여자 SNS에 여보야 어쩌고 저쩌고 댓글도 엄청 남겼더만.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니? 아주 손수 증거를 잘 만들어줬어. 여보, 민정아, 아니야. 이거 다 오해야. 그 여자가 작정하고 그런 거야. 네 카페에서 그 여자랑 껴안고 좋아 죽는 네 모습 다 봤는데 그게 오해야? 됐고 소송 걸었으니까 거기다가 해명하던지.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걸 거고 우리 수빈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어머님 간이식? 제가 더 이상 해줄 필요 없겠죠? 어머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있다가 저를 부랴부랴 잡더군요. 민정아, 잠깐 진정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건 다른 얘기지. 너 못 주면 나 죽어. 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바람 펴서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인데 본인 걱정만 하시는 겁니다. 뭐가 다른 얘기예요, 어머님.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펴서 이혼할 건데 제가 미쳤다고 어머님한테 간이식을 해드리겠어요? 너 나한테 간이식 안 해주면 나 죽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안 폈으면 제가 해드렸겠죠. 근데 직접 보세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한다고요. 더 이상 며느리 아니라고요. 어? 이해가 안 되세요. 며느리도 아닌 생판남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때문에 어머님 간이식을 해드리겠어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머님 목숨줄? 어머님 아들이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따지시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 엄청 충격받으신 얼굴로 휘청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을 확 노려보셨어요. 남편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님을 보는데 어머님 갑자기 눈이 돌아서 남편에게 달려가 귀싸대기를 날리시는 겁니다. 몸도 아프신 분이 힘은 얼마나 세신지 남편이 그대로 바닥으로 처박힐 정도였죠. 엄마!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워도 왜 이럴 때 피워, 하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애비 하는지 그대로 하냐? 왜 지금 이럴 때 걸리고 난리냐고! 하더니 어머님은 달려가 남편의 반대쪽 귀싸대기도 날렸습니다. 네가 애미를 죽이려고 이래! 어머님 완전 눈이 돌아서 남편을 저 패시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 두고 바람나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본인 목숨줄 사라졌다 생각하니 열받아서 패시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 지켜보다가 코웃음 치며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 어디가? 야! 하면서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놓으세요. 너 나한테 집 받았잖아. 근데 그거 꿀꺽하고 이렇게 가시겠다? 그 말에 저 박장대소하며 어머님 팔풀이 쳤습니다. 아닌데 그거 어머님이 절대 간이식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고마워서 주시는 거라면서요. 저 그거 문자도 있는데.
뭐? 억울하면 법원 가서 얘기해보세요. 근데 아시죠? 장기 이식을 물질적 대가로 지불하면 그거 깜빵 가요.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이유로 집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설마 어머님은 간이식 받으려고 주신 거예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법원 가서 어디 한번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제 말에 어머님 입이 떡 벌어져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7년간 고생했으니 그 집은 잘 받겠습니다. 바람난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하면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김진영, 집이랑 별개로 생간 위조료는 제대로 내야 될 거야. 조만간 소장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 쪽도 변호사를 바로 사서 저에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집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했죠. 하지만 저 역시도 어머님이 집 주실 때 며느리로서 고생 많았다고 기특해서 주시는 거라고 문자 보내신 거 증거로 냈습니다. 게다가 별개로 위자료 소송도 계속 진행을 했죠. 제가 사진 증거에 영상 증거까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네 집도 변호사를 여러 싸서 꽤나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집도 지킬 수 있었고 남편과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제가 직업이 있고 아이를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되먹지 못한 집에 저희 아이를 키우도록 둘 순 없죠. 그렇게 1년 반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제 승소로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일했어요. 아이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키웠고요. 남편은 소연 씨가 CCTV 영상을 줬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소연 씨를 잘랐다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사무 알바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 소개시켜줬습니다. 남편네 카페보다도 월급도 많아서 소연 씨도 만족하며 다니더라고요. 워낙 꼼꼼하고 일도 잘해서 칭찬받으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소연 씨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때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제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는 거 쉬운 일 아니고 본인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럼에도 저를 위해 용기 내서 말해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저는 간도 지키고 멍청하고 나쁜 남편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사는 게 바쁘긴 해도 제 스스로 돈 벌고 아이 키우며 사니까 훨씬 보람되고 저에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어머님은 이혼 소송 막바지에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건너서 듣자 하니 어머님이 괘씸해서 저희 남편에겐 재산 남길 거 없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 걸어서 받아올 거라고 준비한다는데 참 끝까지 어지간한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또 그 내연녀라는 여자가 위자료 남편에게 내놓으라고 해서 카페에서 개싸움도 벌였다고 하던데 동네에 소문이 다 났대요. 커피 맛집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불륜 맛집으로 유명해진 셈이었죠. 그렇게 어머님 건물 자기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그 일을 통해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싶은 일이 있으면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겠다, 내 주관을 확실히 가져야겠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제 스스로 발 제대로 디디며 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